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색채 심리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시죠. 노란색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인데요. 노랑은 여러분에게 예쁜 꽃들, 상큼한 레몬, 따뜻한 햇살,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노란색이 두렵지는 않으세요? 색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노란색을 비합리적인 이유로 두려워하는 젠토포비아라는 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황색 공포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밀실공포증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공포증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황색 공포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노란색을 실제로 보는 것은 고사하고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엄청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공포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황색 공포증도 결정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너무 나를 혼내던 선생님이 노란 안경테를 썼다든지, 또는 노란색 택시에 사람이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를 목격했다든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받던 장면들과 노란색이 같이 연관이 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트라우마와 같은 원인이 황색 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유전적 소인이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요, 시각적으로 우리의 눈을 피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공격성을 높이기도 하고, 아기들은 심지어 노란색 방에서 더 많이 운다고 하네요. 노란색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은 노랑이 가지고 있는 다소 좀 어두운 부분을 두 화가의 심리와 그들의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연주 들어보실까요? 색과 악기의 소리를 연관시킨 바실리 칸딘스키는요, 옐로우를 이 날카로운 트럼펫 소리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신병리적 경험에 의하면 광기의 색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광기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노란색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화가가 아마도 뱅상 반 고흐일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고흐는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운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화가이기도 한데요. 고흐가 노랑을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시각적인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당시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던 독한 술, 압센트라는 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축두엽 간질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황시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한 노란빛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89년 고흐는 자신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거기서 만난 고흐의 주치의인 폴 페르난 가슈에 박사는요, 디기탈리스를 처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꽃에서 추출한 약물인데요, 역시 이 약물도 황시증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추측일 뿐 100% 확실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노란색 사용을 보시겠습니다. 고흐는요, 파리에 있다가 1888년에
프랑스 남쪽 지방 아글르라는 도시로 내려가게 되죠. 아글르에 내려가자마자 고흐는 그 따뜻한 햇살에 완전히 이제 푹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방스 지방은요, 1년이면 350일 정도는 정말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흐도 아름다운 햇살을 사랑하게 됐고요. 태양과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또한 아글르의 그 빛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서 자기가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고흐는 노랑과 함께 태양에 주목을 했는데요. 상징주의적 관점은 태양은 남자, 아버지를 뜻합니다. 반대로 달은 여자 또는 어머니를 상징하죠. 모든 아버지의 역할을 상징적인 의미로 묶을 수는 없지만 많은 원주민들의 의식이나 신화 등에서 나타나는 원형적 의미에서도 신성한 태양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미술치료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태양은 아버지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반 고흐는 본인의 그 아버지가 자신을 좀 자랑스러워 해주기를 굉장히 바랬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좀 고지식했던 목사인 그 아버지는 고흐를 좀 못마땅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결국 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 꿈을 버리죠. 그랬던 것이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까지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받지 못했던 실망,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나 사랑을 갈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굉장히 양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복잡하고 강렬한 양가 감정을 바로 고갱에게 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화가 이야기는 고갱이 될 텐데요. 고흐는 파리에서 고갱을 아주 짧게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고갱은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고흐를 별로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고흐는 그것도 모르고 아글레에 가서 더 옐로우 하우스를 멋지게 꾸며놓고 고갱이 내려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거기를 마치 그 예술가들의 어떤 아지트처럼 되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초청을 막 하는 편지를 여러 개 쓰게 되죠. 하지만 고갱은 콧방귀를 뀌고 대꾸도 안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동생 테오가 돈을 좀 주면서 고갱에게 내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못해 고갱은 이 아글르라는 도시로 바로 이제 고흐와 함께 동거가 시작되는데요. 이 53일간에 걸친 이 둘의 짧은 동거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일단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도 너무너무 달랐고요. 그리고 고흐가 투사한 그 아버지에 대한 애증, 갈등,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감정들은 고갱이 전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갱도 개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국에 면도칼을 들고 고흐가 귀를 자르는 사건까지 생기게 되죠. 두 번째 화가 고갱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옐로우보다는 사실 오렌지라든지 레드와 같은 굉장히 강렬한 원색을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노랑과 관련된 고갱의 작품을 잠깐 보시면요. 네, 바로 1889년에 완성한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원제목은 르 크리스트 존느라는 거죠. 다소 이 혼란스러운 유화는요, 수척해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색조는 우리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쾌활해야 되지만 폴 고갱의 이러한 주제는 감상자들의 그러한 감정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기도 하죠. 고갱은 당시의 후기 인상파들이 그리는 스타일, 빛의 변화를 보고 포착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덧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부를 해버렸죠. 대신에 자신의 방식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표현을 했어요. 그 결과 당시 대부분의 유럽 화가들보다 더 추상적인 바로 이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안색이 실제 피부톤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와 몸의 길이도 과장되어 있죠. 고갱은 예술가의 많은 피해를 견뎌냈다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고갱이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겪었고 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본인의 얼굴로 그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얼굴 보시면 고갱의 자신의 얼굴이에요. 또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우울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둘러싼 인물들의 멍한 표정이에요. 한 여인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는 있지만 그것이 경건함인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이 노란색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짧게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요, 인간은 4가지 체액으로 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4가지 체액 중에 한 가지라도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신체뿐만이 아니라 성격,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심리, 감정, 행동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 4가지 체액을 살펴보시면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분을 했어요. 노랑에 해당하는 것은 황담즙이겠죠. 그래서 이 황담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잉할 경우에는 폭력적이고 복수심이 강하고 성미가 급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중세 시대에서도 역사를 짧게 보면요, 유대인 학대와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에 대한 학대는 꼭 나치 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의 왕과 교황은요,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는 의복을 입던지 아니면 표식을 하도록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관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1275년 영국에서도 반유대주의 감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에드워드 1세는 모든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윗의 노란 별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이 별은요, 옐로우 배지라고도 불러요. 뿐만 아니에요. 14세기의 중세 회화에서도 이 노란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듯이 서양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는 노란색이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노란색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색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함께 존재합니다.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노랑의 긍정적인 의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